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을 새로 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오늘부터 가동이 되는 겁니까? 네, 이사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 안건을 상정한 취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출 등과 관련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공모는 오늘부터, EBS 이사진 공모는 다음 달 12일부터 각각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모 절차는 최대 5주 정도 걸릴 전망인데요. 최종 선임 의결 등 나머지 절차는 오는 8월 돌아오는 임기 만료 시기에 맞춰 차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 앞서 MBC 측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의결 과정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신청인이 안건의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이번 신청이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안 의결 이후 김 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향후 거취를 놓고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만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례처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방통위가 이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은 야권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야당은 방송장악 쿠데타라면서 김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은 방송 정상화의 과정이라면서 야당이야말로 방통위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방통위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거세게 맞붙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자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꼬집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김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 장악 쿠데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도 방통위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도 방통위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 의결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된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되돌려주는 과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이어 야당이야말로 방통위 2인 체제를 빌미로 편파 왜곡 보도를 해온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키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김홍일 위원장 탄핵과 방통위에 대한 물리적인 겁박은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수사 방해, 재판 개입 사법 방해에 이어 이제 행정부까지 적반하장 탄핵과 물리적인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각 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서 당권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일제히 당원의 40%가 집중돼 있는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저마다 당을 이끌기 적합한 정통 보수임을 자처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유일하게 이긴 사람은 자신이라며 원외인 한 후보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원내에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지만 의원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습니다. 원내가 아니라 원외가 되면 실질적으로 투쟁이 어려워집니다. 원희룡 후보도 지난 총선을 지휘한 한 후보를 겨냥해 공천이 사심없이 이루어졌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 후보와 대통령의 불화설을 부각했습니다. 우리는 당내 갈등부터 관리를 하면서 네. 넓혀 나가는 거지. 집안이 싸움이 나고 네. 내전이 벌어져 있는데 외연 확장? 그거는 그렇죠. 허무한 얘기입니다. 윤상현 후보도 여소야대에선 당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도에 휘말려선 안 된다며 이에 조건부 찬성을 밝힌 한 후보를 의외적으로 견제했습니다. 비윤 원해를 부각하는 견제구에 한동훈 후보는 당정 관계는 좋은 정치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 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다만 당권 경쟁의 화두가 대통령과의 관계에만 집중되는 것을 두고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은 자신의 SNS에 당권 주자들이 창윤, 절윤을 비롯해 대통령에만 기대는 정치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8월 전당대회에 적용될 지도부 선출 규칙을 논의했다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전부터 2차 회의를 열고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4명을 넘거나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다음 달 14일에 예비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예비 경선의 권리당원의 표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 온라인 대의원 투표를 실시하고 지역 순회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정했는데요.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 당대표 후보가 1명일 경우 선출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지였습니다. 전준희는 당대표 후보 등록 뒤 다시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씀하셨고요. 논의를 했고 그 이유는 지금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직 당대표에 도전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당내 인사는 없습니다. 다만 애초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에 무게가 실렸지만 경남지사 출신 김두관 전 의원도 곧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대표를 추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결심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한은 다음 주 주말이 될 전망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에 맞춰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민생과 안보 두 축으로 차기 전국 구상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 발사한 뒤 성공적인 다탄두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이 실패 정황이 담긴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상승할 때부터 비정상 비행한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영상 함께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영선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우리 군이 영상을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군이 공개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얀 궤적을 구불구불하게 그리면서 날아간 흔적이 보이고 궤적의 끝에 점차 확대하면 미사일이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현상이 관측되고 잠시 뒤에는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도는 텀블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미사일이 그리는 궤적과 확연히 다른 양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 덩어리로 열이 감지된 것이 보이는데 이후 작고 하얀 점으로 분리되면서 점차 산산조각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전방부대에서 운영하는 열상 감시 장비로 촬영돼 우리 군이 공개한 것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상승 단계부터 동체가 비정상적으로 회전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까지 잡힌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개별기동 전투부 시험 성공 주장에 대해 비행 불안정성이 미사일의 폭발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다음 날인 어제 관영 매체를 통해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분리된 탄도들이 목표 좌표점에 정확히 유도된 고체 연료 방식 시험이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공개 사진의 화염 모습은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연료 미사일이라며 이번 시험 사진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북한이 실제로 다탄도 미사일을 시험했다가 실패로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허위 주장을 펼친 이유에 대해서는 실패를 덮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의 희생자 가운데 1명의 빈소가 차려지는 등 장례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오전부터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청 분향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이현정입니다. 네, 분향소 분위기와 유가족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평일이지만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통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만 200명 가까이 조문했는데 단상 위에는 어느덧 하얀 국화가 가득 쌓인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화재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40대 부부가 화마에 함께 휩쓸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안타까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부검 등으로 희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가운데 지금까지 장례 절차에 돌입한 사망자는 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빈소를 꾸렸지만 유가족들 의사에 따라 장소나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유족들도 하나둘 장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 밖에서 사는 유족도 많아 장례식장이나 시점은 제각각의 전망입니다. 어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화성시는 모두에게 장례비를 일괄 지급하는 등 장례를 돕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업체 측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계자 진술을 중심으로 아리셀 측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노동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교육을 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그제 공장과 박 대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들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정과 안전관리 관련 문건, 공장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이 많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박 대표 등 공장 관계자와 인력 파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생존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회사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아리셀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지난 2022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데 그때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당시 김 전 의장에게 자신도 들었다면서 관련 메모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을 극우 유튜버 음모론에 의지한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의 정쟁화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김 전 의장의 왜곡 발언 취소를 요구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전력을 언급하면서 심각했다면 2년 동안 이런 얘기를 왜 안 꺼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관련 이슈에 대한 여야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신뢰하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전 당력을 총동원해서 총공세를, 정치 공세를 하는 정당입니다. 2년이 다 되도록 왜 이 얘기 안 했죠? 그동안 까먹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네, 정치권 이슈,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원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특별히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네, 조작. 갑자기 이 말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앞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회고록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 전 국회의장이 왜 이 이야기를 회고록에 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이 시국에 왜 사실에 대한 확정은 지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실과 서로 반박하고 독대했는데 우선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 2위입니다. 그 둘이서 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영수회담이라든가 무슨 여야 이런 회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워나갈지. 그리고 그 얘기가 뭐 사실 여부인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 확인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김준표 의장이 전 의장이 지금 와서 왜 했을까? 뜬금없이. 저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 이야기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성 이게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경로했다 안 했다, 뭐 지시했다 안 했다 하면서 지금 이 김준표 전 의장이 이 말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독대했던 말까지 물론 회고록에 이미 실렸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좀 이거는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상원 변호사의 말씀 들었고요. 김상일 평론가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진표 의장이 저 이야기를 꺼낸 배경을 들어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지났고 또 윤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사의를 수용하는 게 낫다. 라는 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물론 대통령실은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왜 이야기를 꺼냈다고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회고록이라는 게 당장 준비해가지고 오늘 밤에 써서 내일 낼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고록이라는 건 차근차근 준비를 했을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겠죠. 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익에 비추어서 알려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 국회의장을 그만두고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회고록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때가 된 것이지 이걸 뭐 어저께 준비해가지고 오늘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시기를 본인이 정해서 했다? 그렇게 보는 건 저는 좀 약간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파문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치 못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저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딱 찍어가지고 생각해서 파문이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는 과정에서는 이게 좀 파문이 있을 텐데 이걸 어느 정도 수위로 하지? 그러나 이걸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했겠죠. 그렇지만 이게 공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진짜 너무 그 당시 그 복귀를 해보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담아서 후일에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회고록에 담겨 있을 뿐이고 그 회고록이 때마침 이제 김진표 의장이 퇴임을 했고 퇴임을 하면 국회의장을 퇴임하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한 거 아닙니까? 출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은퇴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회고록을 출간을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그 왜라는 배경 설명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진짜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참사잖아요. 예. 있어서도 안 되고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경찰청이든 소방방재청이든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데 바쁘셨을 거예요. 되게. 그러면은 그 보고 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었다면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에 이런 생각의 근거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유튜버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데에 근거가 담겨 있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유튜버를 보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거를 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의 어떤 그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행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휘하고 밝히고 그걸 믿지 않고 유튜브의 말에 사실상 뭐랄까요? 흔들렸다? 내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요, 국가 지도자의 지금 능력에 커다란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이 사실이라면은요. 사실이라면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당시 이제 원내대표로서 자기도 들었다. 나도 김 전 의장한테 들었다. 다음 날 봤더니 메모에 적혀 있더라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은 좌파 언론들이 며칠 전부터 방송을 해서 이태원으로 인파가 몰리게 유도했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직접 들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한 칸을 건너갈수록 이게 왜곡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말입니다. 어떤 서면에 적힌 뭐 문구라든가 이거는 왜곡될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그 김상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충격적이고 또 국가 원수로서 아주 이거는 진짜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신빙성을 갖다가 검증할 때는 엄청나게 필요한 신빙성이 저희들이 재판을 옛날에 할 때도 어떤 주장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원고 피고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자기 입장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에 그 어떤 말을 했냐 추측한다면 이번 사태가 통상적인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비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음모론을 주장할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믿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다고 그럴 것이고 그다음 좀 전에 그 지금 야당 정치인께서 그 극우 유튜버의 말을 믿고 했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실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집약되는 데인데 대통령께서 그 어떤 극우 유튜버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겠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아까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왜곡 오히려 이쪽이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좀 더 명확하게 김재섭 의원 말대로 왜곡이란 표현이란 발언을 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라고 선을 긋는 건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이게 그 독대한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가 잘못 전달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녹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하고 계속 자기의 어떤 진위가 왜곡됐다고 지금 하는 마당에 최 해병대원 사건도 있지만은 진실을 좀 밝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사일 평론가는 이 회고록 논란 공방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실이 멋대로 왜곡이라고 했으니 어떤 부분이 멋대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왜곡이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를 해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을 겁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김진표 의장이 멋대로 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를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밝혀주시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통령실의 말을 신뢰한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대통령실에 좀 더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구애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모습인데요. 일제히 영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영남이 이번 경선 룰은 당신 80% 여론조사 20%인데 당신 80% 당원들 가운데 약 40%가 영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장 큰 이유가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그게 그냥 놀러 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지금 7.23 전대를 바로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거기 갔던 거는 결국 당심 40%, 여론 20%지만은 당심도 지금 80%니까 맞습니다. 중요하고 그다음 뭐 영남, 충청, 경기, 서울 이 당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은 아마 이게 박빙 내지 뭐 아주 접전을 벌일 거고요. 그다음은 이제 영남인데요. 부산, 경남보다는 대구, 경북이 보수 또는 친윤이 좀 강한 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 이 대구에서 압승은 못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는 확보해야지 뭐 어대한인지 그게 실현화될지 모르겠지만은 대표가 되는데 이 대구, 경북의 민심, 그 당심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못 만났죠?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만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대구, 경북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구애는 하지만 내 구애가 조금 통하기 어려운 면이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의 어떤 지금 뭐 아니라 하더라도 친윤이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친윤의 어떤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과 서로 원한 관계 아니다는 정도 보여주는데 경남, 부산은 있죠. 친윤이 좀 약해요. 대구, 그래요? 경북에 비해서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훨씬 공을 들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렇군요.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외에 다른 세 후보에게는 어대한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영남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요 이미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영남은 그나마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그 생각을 바꿀지 안 바꿀지를 놓고 고민하는 곳일 거예요. 근데 영남이 그 생각을 바꿨다는 거는 이미 당 전체의 분위기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보루에 가서 그 세를 모아야 어대한을 그나마 흔들어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수도권은 지금 어느 정도 향배가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동훈 후보 안 만났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전혀 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봐요. 보세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그걸 들었겠죠. 근데 너무나 감정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인권의식이 굉장히 결여돼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50살 넘은 사람한테 애가 뭡니까? 애가. 인간에 대한 존중은 있는 겁니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러고 다니실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 정도뿐이 안 됐나? 오히려 역풍도 불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그렇게 보세요? 동감인 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말을 갖다가 추종하는 사람은 아마 극보수 이 정도지. 오히려 그게 수도권하고 이 좀 중립적인 곳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전 의원에 쏠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 굳이 홍준표 시장을 만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전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참전을 저는 안 할 듯하다가 참전을 했잖아요. 왜일까? 이거는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심이 드는 대목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연판장 시즌 2가 될 수도 있는데 연판장 시즌 1을 지켜본 당원들로서는 요번에도 그래서야 되겠어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역풍이 불 거고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만났잖아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이 그런가요? 경로하면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요. 그래도 영남 당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또 보는 분도 있어요. 어제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당심은 우리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후보가 어제요. 이제 대구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당원들 만난 영상이 화제예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사님들을 만났어요. 저 아세요? 이름 몰라요. 네,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예, 네. 한동훈 후보도 상당히 좋아하네요. 정치 해보세요. 안 해보셨죠? 예. 우리 저희들 텔레비전에 패널로 출연하는 사람도 지나가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렇습니까? 기분 좋은데 예.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 저 뭐 할머니들 저런 분들 어떤 표심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아는 척을 해주고 반가워할 때 뭐 기쁜 거죠. 그게 다 표로 연결되냐 이거는 전혀 별개 문제고 알겠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서 자 어떻게 지금 당심이 흐르고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선호 후보 국민의힘 지지자 308명한테 물었더니요. 한동훈이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25일부터 27일 3일 동안 조사를 했고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거든요. 그렇죠. 자,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예측을 좀 해보라 그러셔가지고 어대안은 유지된다라고 것이다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측이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왜 그 이유도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미 이전 여론조사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현 상황 타파가 되게 중요한데 현 상황 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략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략적이라는 거는 어떤 자신의 의지와 사고와 이런 게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는 그동안 전략적 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약간 빠졌지만 오차 범위 내예요. 또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전국민 대상도 보여주세요. 전국민 대상 경선 선호 후보도. 전국민 대상 경선 선호 후보를 보면 전국민 대상은 한동훈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7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는 확실히 다르게 나온 모습이죠. 네. 자, 여기에 또 무당층도 포함한 경선 선호 후보 조사도 있네요. 자, 보여주세요. 네, 한동훈 38, 나경원 15, 원희룡 15 이렇게 나오네요. 윤상현 4 이렇게 나오고요. 단일화 가능성 물어볼게요. 이게 1차 투표에서 과반 넘어버리면 1차 투표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나경원 후보는 안 된다.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저는 나경원 후보도 예전에 뭐 판사 때 서로 만난 적도 있고 한데 그래요? 나경원 후보 지금 단일화 없다고 지금 선언했고요. 그다음 나경원 후보의 성향으로 볼 때 저는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 지금 후보는 자기 정치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 대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럴 때 단일화를 해버리면 단일화하면 결국 원희룡 후보 단일화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지금 여러 가지 성향 아니 그 어떤 특징 다 잃어버려요. 뭐 더 큰 정치적 그대로 간다. 그렇죠. 지더라도 잔다르크식으로 잔다르크식으로 어떤 역경이 있어 뚫고 나간다는 지금 이미지를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뭐 이렇게 뭐 인상에서 풍기는 좀 부드럽잖아요. 여기서 계속 안철수 의원 같이 계속 철수만 하면은 자기의 정치 생명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더라도 끝까지 가야지 나경원 후보는 계속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리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단일화 가능성?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세요? 예. 근데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면 자연스러운 어떤 지지 선언 같은 거를 유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예,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연판장에 무릎을 한번 꿇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원희룡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출마했는데 거기에서 단일화를 또 한다? 그러면 결국 2번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는요. 그 이미지 타격은 예. 앞으로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저분은 지도자가 아니야. 나약한 사람이야. 예. 라고 아마 찍힐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 그 지지난주 시간에 네.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예, 나경원 예. 대표가 출마할 것 같냐. 예. 그래서 그랬죠. 출마를 안 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친윤 쪽의 지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친윤 지지는 나야라고 나오는 쪽으로 그 다음 주에 갔었는데 갑자기 원희룡 대표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 그럼 그 상황에서 여기서 나를 꺾으면 2번 꺾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길 수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예. 여기서 내가 또 꺾이면 정치적 생명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또 한 번 꺾이기는 좀 오늘 어렵다고 두 분 봅니다. 생각이 일치하는 생각이 아주 많아요. 각종 각 주제에 두 분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슈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돌았냐입니다. 예, 이게 좀 수위가 높은 표현입니다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현재 민주당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밖에 없다면서 이 상황에서 누가 나가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지금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출마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고 고심 중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내가 지금 물러난 것은 출마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한 거나 다름이 근데 없죠. 다른 주자가 없어요. 다른 주자가 있을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약간 이재명 당대표나 아니면 강성 팬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넌 다르니까 무시가 아니라 너 한번 혼나볼래? 너 이 당 떠나. 뭐 온갖 압박과 비난과 그리고 좀 수위가 넘는 이야기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정견을 밝히는 장이 될 수 있어야 나오잖아요. 정견을 밝히는 순간 이재명 대표하고 다른 정견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민주당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당권 경쟁하면서 치열한 노선 투쟁도 했고요. 그렇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당의 방향도 결정했고. 그리고 지도자로 발돋움을 하려면 그런데 나와서 인지도도 높이고 자기의 생각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소개를 하고 자기의 또 이미지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꼭 이겨야만 나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스텝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나오는 게 전당대회입니다. 근데 아무도 못 나와요. 왜죠? 충분한 이득이 있는데 왜 못 나오죠? 그거는 충분한 이득이 있기 전에 나에게 올 공격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뭐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저는 저번 시간에 이인영 의원이 나오는 게 민주당한테도 좋다. 이재명 대표한테 좋다 했는데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나와가지고 정견 발표하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공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없이 나 이재명 대표 좋습니다 하면 그게 정견 발표가 안 되잖아요.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과연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게 아주 의문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이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이냐. 민주당이 지금 점점 이재명 일당 사당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걸 이번 들러리 논쟁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게 슬픈 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아직 후보 등록 마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김두관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뭐 그 정도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저는 의심스럽고요. 당대표 출마하는데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 용기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아주 슬픈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저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쌍시옷 문자 폭탄 같은 걸 봤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얘기가 오면서 탈당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탈당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국을 떠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다른 의견을 아예 인정조차도 못하고 인내조차도 참지도 못하고 아예 밟아서 없애버려야 소멸시켜버려야 되는 정도의 사회가 돼버리면은요. 그거는 민주사회라고 볼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당내의 여러 목소리 가운데 일부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당내의 많은 목소리입니까? 그 목소리가. 이게 분위기인 거죠. 분위기. 목소리는 아무도 못 내고요. 이게 분위기인 건데 저 진짜 호소드리는데 민주당의 당원분들께 호소드리는데 저희가 권위주의 정권과 싸워서 업적을 남긴 정당입니다. 이 모습은요. 권위주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권위주의 정당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당대회 룰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실상 단독 출마하는데 이거 추대냐, 뭐 찬반 투표를 하느냐, 뭐 이걸 결정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찬반 투표는 해야겠죠. 왜냐하면 강민구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박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옹립을 하면은 진짜 그 이미지가 얼마나 심각하게 굳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뭐 진짜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최소한의 염치라 그러면은 이게 추대한다. 이거는 정말 아버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록 형식적이지만 찬반 투표라도 해서 어떤 당심을 갖다가 반영한다는 모습을 보여야지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방통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앞서 뉴스 모두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포함해서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제출, 의결했습니다. 계획을 의결한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또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또 처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고 여야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탄핵안 그리고 또 공영이사 선임안 이게 지금 현 정권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부분이에요. 자, 방송이라는 어떤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방통위를 만들 때 우리가 합의제 기관으로 만든 합의제 겁니다. 기관 모두 5명으로 해서 최대한 협의하고 합의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표결해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5명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을 빼고 임명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을 이제 임명해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2명을 추천했죠.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이 지금 2명밖에 없는 거고. 그 두 분이 대통령이 추천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장이 추천한 분들도 임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적격도 진짜 부적격이냐라고 법제처에다가 그러면 유권 해석을 해봐라 했는데 안 하고 질질질질 끌고 2인 체제로 이걸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상의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범죄만 아니면 됩니까? 범죄에 준하는 윤리적인 파탄지경이면 그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게 정치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전통과 귀감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거를 부수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만 하겠다는 게 2인 체제인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 정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 방통위 2인 체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2인 체제에서 비롯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그다음 결정을 해야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비로소 도래할 것이고 민주당이 막 뭐 독주한다 이런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조금이라도 손톱이라도 조금이라도 국민의 귀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 변호사님
그럼 왜 이게 2인 체제로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야당이 추천한 그 방통위원들 임명을 안 해버리니까 그 2인 체제로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없었는데 뭐 저는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 김상일 의원 저 평론가님은 이제 야당 측 입장이 그런데 저는 입장은. 야당이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냐? 왜요? 지금 국회를 갖다가 지금 똑같은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이 방통위가 파행하는 거와 똑같은 형태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위법은 그러니까 야당이 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 11군데 이런 거 다 하는 거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그 민주적인 제도로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세웠던 관례를 싹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저는 방통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왜 그랬냐.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그 독주하는 모습 이걸 이 방통위에서도 민주당이 이 방통위까지 전부 다 장악하겠다 이런 모습 아니냐는 게 바로 여당의 시각이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비판을 할 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세웠던 관례와 전통을 좀 존중해주면서 국회를 갖다 할 때 국민들이 방통위를 갖다가 비난하면 그렇구나 하는데 그 민주당은 이게 법 관행 다 무시하면서 방통위 너희 똑바로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청래 위원장 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제가 심지어 정청래 의원실 보좌관도 했던 사람인데 강하게 인간적인 도리로는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됐는데 제가 공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평론도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악순환인 겁니다. 한쪽이 그러니까 또 한쪽이 그러고 똑같은 진짜 나쁜 짓을 해요. 이게 비셔스 악의 고리예요. 악의 고리. 악의 고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악의 고리를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정치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아예 싹 무시하고 멋대로 그냥 다 하시고 2인 체제도 만들어서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대응 가지고는 이게 아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럼 우리가 심판해 주면 좀 변하겠지 했는데 국민의 심판에도 뭐 아무 아량곳 없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래 문재인 정부 때도요. 야당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였죠?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하셨어요. 저 그때도요. 그 말에 동조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여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야당의 말에 다 동조해드렸어요. 힘이 더 많은 여당 쪽에서 손을 내밀는 게 맞다. 지금 아무리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어도 행정부의 영향력과 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입법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권 해석도 자신들이 해서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법을 해도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면서 시행령으로 해요. 2인 체제가 그 대표적인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셔스 서클, 이 국민을 위해서 끊어주셔야죠. 빨리 2인 체제를 개선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방통위 여당이 빨리 먼저 꺼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있죠. 탄핵이라고 지금 방통위원 탄핵 이야기 나오는데 이 탄핵이 사실 중차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거의 그 국정을 대통령을 견제하고 이런 수단으로 탄핵 사유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부가 세고 국회가 그 다음이라고 했는데 민주국가에서 모든 행정부의 정책은 입법적인 뒷받침 이게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 근데 서로 교착 상태에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누가 뭐 힘이 더 있고 덜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데 약자가 손을 내미는 건 비겁한 겁니다. 강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약자의 의견을 듣고 보듬는 게 이게 민주주의지 약자가 손을 먼저 내밀어서 한다는 거 지금 행정부를 잡고 있으니까 뭐 강자로 보시는데 강자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를 장악하는 게 지금 더 큰 힘이다. 그거는 제가 동의하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 말씀하시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국회에서 예. 하고요. 감사원 기능도 국회에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법 기능 말고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통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내일 밤부터는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첫 장맛비가 내리는 서울을 비롯해 중부 내륙에도 태풍급 돌풍, 또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도 예고됐습니다. 대비해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중부지방의 첫 장맛비부터 또 호우까지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예보된 강우량이 얼마나 됩니까? 네, 기상청이 오늘 아침 주말 사이 내릴 강우량을 발표했는데 전국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우선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는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지리산 부근 경남 남해안과 호남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보통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가 한 곳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집중되면 침수 등의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예상 시기는 제주도와 전남, 경남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충청과 전북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가 되겠고 수도권과 강원, 경북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근데 비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돌풍도 강하다고요? 네, 소형 태풍급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강한 저기압이 동반되면서 정체전선이 더 발달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비구름이 강한 돌풍을 몰고 오면서 전 해상과 해안, 내륙 대부분 지역에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풍랑과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풍속 25m 안팎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지붕이 날아가는 등 돌풍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강풍으로 인한 교통 불편은 물론 항공기 지연과 결항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복궁 부근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영추문 부근 담벼락에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이 적힌 낙서가 또 발견됐습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른 낙서범의 정체는 20대 설모 씨로 밝혀졌는데 설 씨는 전날 사건으로 이목이 쏠리자 자신도 관심받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죄책감은 없으세요? 모방범죄 맞습니까? 이어진 재판에서 설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유죄 선고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전날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한 상태에서 모방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설 씨가 일종의 행위 예술로 보아달라고 주장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설 씨가 범행 전 잠시 약 복용을 중단해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거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행 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노력해온 만큼 격리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개선하고 교화할 기회를 주는 게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설 씨가 복구 비용 1,900만 원 정도를 모두 갚은 점 역시 유리한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설 씨보다 먼저 경복궁에 낙서한 일당들로 인한 문화재 복구 비용은 1억 3,1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당시 범행에 참여한 10대들과 이를 사주한 30대 강모 씨 등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모 씨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럿인데다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국제 택배로 받은 공기청정기 필터에 시가 수백억 원어치에 달하는 마약을 숨겨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46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필로폰을 숨긴 공기청정기 필터를 국제 택배로 배송받아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을 산에 묻어두는 수법으로 유통책에 전달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암에 걸려 숨진 50대 남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암 발병과 추락 사고는 무관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44살이던 지난 2008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되고 뇌까지 손상됐습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 힘든 병상 생활을 버텼지만 2018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암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린 아이들을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 13년을 그 직장에서 큰 일 이상 아닌 이상은 걔는 주말을 아예 버렸어요. 아빠를 위해서. 아내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 중 사고로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A씨는 추락 사고가 아니라 개인적 질병인 암으로 사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불복해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A씨의 기대 여명이 건강한 사람보다 짧은 11년 정도로 숨질 당시 이미 다한 것 같다는 주치의 소견을 주목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가 사고와 암이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A씨가 기대 여명 무렵 사망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설사 위암이라 하더라도 그 위암의 발생 혹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3년 넘는 다툼 끝에 A씨 유족은 이런 판결을 받아냈지만 일하다가 죽거나 다쳐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가 많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국가가 좀 공정하게 해서 보살펴 줘야 되지 않나. 법원에서 폭넓은 판단이 나오더라도 소송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공단이 먼저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슈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손축구 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흥윤 씨도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 발생한 재산범죄 처벌을 면해주는 친족 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방송인 박수홍 씨나 박세리 전 선수 등 가족 간 재산 분쟁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웅정 감독이 손흥민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도 하고 있는데 지금 피소당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 사건에 손흥민 형도 관련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코치가 2명이 이제 같이 예. 피소를 당했는 상황인데요. 고소죠. 네, 그 중에 한 명의 코치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친형으로 알려지고 있고 손 감독이 이제 아들이 될 겁니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했다라고 이 형이 이제 지목이 되면서 손흥윤 수석 코치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 직접적인 행위로 해서 욕설과 체벌을 했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로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동학대는 아시다시피 신체적 폭력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방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행위로 분류해서 처벌을 하는데 이렇게 전치 2주가 나온다거나 멍이 든다던가 도구를 이용해서 채용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동이 진술서를 썼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진술서 내용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주장하는 바가 진술서에 기재가 됐다라는 건데요. 시간은 지난 3월이고 오키나와 전지훈련
훈련 과정에서 이 손수석 코치가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4명에 이른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훈련 도중에 코치가 말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엎드리게 하고 코너킹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이제 구타를 했다라는 건데 이 아이들을 엎드리는 행위는 그 체벌 그리고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극기 훈련을 시킨다는 훈련의 일종이라고 보는 과거의 세도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훈련이라는 걸 빙자해서 아이들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특히 체벌 규정이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체벌이나 신체적으로 때리는 행위 자체를 이제 학대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코너킹 봉으로 때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처벌 가능성이 이제 그 부분 높다는 거잖아요. 아동학대로 기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상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로 기소하는 추세인데 그렇군요. 신체를 향해서 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진한 논쟁 끝에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하고 벌점을 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훈육하게끔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는 물론 공교육 현장은 아니지만 사교육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이 체벌권을 상당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기합을 세운다거나 벌을 좀 준다거나 이런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손을 대서 때리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횟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송 감독 측과 그 코치 측에서는 이례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 행동이었냐, 이례적으로 감정적으로 다소 이제 좀 그런 행동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례적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도나 이런 것들이 부인될 여지가 있지만 지금 피해 아동이 이제 쓴 내용 중에는 6회, 4회 여러 차례가 거론되고 있어서 이 진술이 사실인지 또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실제로 피해에 따라서 병원 치료를 받은 내역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손웅정 감독 본인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손 감독이 받는 부분이 이제 욕설을 했다. 아이들을 상대로 언어적인 폭력을 했다는 겁니다. 언어 폭력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욕설이 있죠. 욕설 같은 내용들이 이제 반복됐고 잘 살피라고 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모욕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한 번만 잘하지 않으면 더하면 짐 싸서 보낼 거야라고 이제 강압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손 감독은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변화된 사회를 알지 못하고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나 또 확정적으로 이제 아동학대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욕설의 강도나 수위나 그리고 횟수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에 따라서 정서적인 학대로 인정받을지 여부가 갈라질 텐데 우리가 과거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있었죠. 아이한테 좀 심하게 그 말을 한 부분이 이게 학대냐 아니면 교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냐 한데 이건 아이의 정서 발달을 해치는 발언이다라고 일부 판단이 나온 만큼 만약에 이 지금 아동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내 자식이 어떤 어른한테 무슨 욕을 듣는 건 원하지 않죠. 이런 욕을 먹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저해된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사당국의 판단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합의금 공방이 붙고 있어요? 서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소당한 측도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고 본인도 이제 저자이고 또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본인이 좀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수억 원 요구해서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 측 반응이 수억 원을 요구한 것은 너무 화가 나서 실제 받을 생각이 아니라 이 분노를 표출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내가 수억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재반박이 나오면서 실제로 합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거론하면서 이미지 훼손 비용, 뭐 4천억 이적설 여러 가지 아들을 이제 거론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는 합의 과정에 대한 진실 공방이 왔었는데요. 오늘 어느 매체를 통해서 또 이제 변호사가 이 상대방 고소인 측 부친과 또 대화하는 내용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더라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금액을 또 5억 원에서 좀 감액해서 협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금으로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했던 것은 어느 정도 좀 확인되고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거액을 주지 않으면 뭐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협박이 성립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듯이 합의금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명예를 훼손시키겠다 또는 뭐 언론에 알리겠다, 해악을 끼치겠다, 뭐 망하게 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이게 다 협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위협적이거나 공포심, 두려움을 야기할 만한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오늘 공개된 녹취록 내용에서는 그 내가 어떻게 해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갈죄까지는 이르진 않았지만 다소 이 가해자, 피해자 또는 피고소인, 고소인 측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둘러싼 또다시 2차 감정전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동학대 사건이니까 피해자인 아동이 존재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 아이들은 축구 선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자 했으나 이 축구 활동과 무관한 어른들의 문제로 본인들이 약간 지목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송 감독 측도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사기관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합의금 문제는 부모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확전하지 않는 게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 수사 나중에 기소 여부 이런 것 관련해서요? 양형 요소의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적절하게 또 합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유형력 행사가 극히 경미하거나 미비하고 이례적이거나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위험 발생이 크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동학대죄로 중하게 처벌받으면 취업 제한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시잖아요. 체육 지도사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업 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력자한테 교육 지도자 자격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원만하게 합의되는 지혜 그리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판결인데요.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 상도례 조항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12년 전에는 합헌이었다고 하는데요. 뭐가 바뀐 건가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도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농경사회에서 정말 이모, 삼촌, 조카 몇 세대가 같이 어우르면서 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밥솥을 먹는 가족끼리 재산적인 다투는 하지 말자. 이런 로마법에 기원을 해서 독일, 일본, 한국은 비슷한 친족 상도례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조금씩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지만 또 영미법계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친족 상도례라는 거는 우리 아시아권에서 가족주의, 그러니까 가족의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혼내더라도 가족이 혼내는 것이 가족 문제를 이제 법의 형벌의 어떤 기초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왔으나 이제 문제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악용을 해서 가족을 착취하는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수십억 대 수억 원대의 어떤 사기나 절도 행각을 벌이는데 피해자는 어디 가서도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이제 불합리한 점이 생기다 보니 문제가 된 것이고요. 특히 이 헌재에서도 이런 점을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노인이 있다. 네. 아니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다. 그런데 이 가족이 그 점을 악용하기가 쉽겠죠. 인감 도장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사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면 법이라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관점에서 친족 상도례는 이제는 위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실질적인 유대관계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너는 처벌하지 않을게 하는 것도 국가의 형벌권을 너무나 제한적으로 행사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결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는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었잖아요. 근데 부친이 자신이 횡령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친족 상도례의 악용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뭐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박수홍 씨의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받지 않으니까 어차피 처벌받지 못하니 예.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범인 도피, 소위 말하면 범인을 숨겨주고 내가 뒤집어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처벌이 불가능한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이제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런 사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아들이 또는 아버지가 예. 같이 사는 삼촌이 예. 조카를 속여서 사기를 하고 나는 처벌 못 받잖아. 민사를 해봐. 난 돈도 없어. 뭐 이렇게 악용이 많이 됐었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원 만장일치 헌법 불합치입니다. 예. 그런데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 아버지의 경우는 친족 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혐의가 적용됐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안만 봤을 땐 박세리 선수가 아버님 때문에 경제적 재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경제적 재산 범죄는 보통 절도, 사기, 횡령을 말하는데 이제 피해는 법인의 인감 도장을 함부로 그렇죠. 찍었다는 사문서 위조니까 예. 사문서 위조는 재산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나아가서 앞으로 그 부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아버지가 딸 몰래 어떤 그 돈을 받았다. 통장을 개설을 해서 문서를 위조를 해서 돈을 받아서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네. 처벌을 못 한다는 거죠. 사문서 위조죄 말고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유명 선수나 연예인들 사건에서도 가족이 가족을 서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가족을 이용했을 때 예. 이것을 정말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면죄부를 줄 것이냐. 그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 형법 제328조 1항이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내년까지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규정의 적용을 중지한다라고 했고요. 이제 예. 개선 입법이 나와야 되는데 예. 보통 개선 입법으로 소급 적용하는 입법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것은 소급 입법했을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이고 행위시 법률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나기 전에 예를 들면 부모가 아들한테 사기를 친 사건이 있는데 그럼 그걸 소급해서 처벌하느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는 안 예, 되고요. 그런 법적인 혼란 때문에 그 전부 위헌 결정이 나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이고 예. 기한을 주셨으니 입법부에서 빠른 입법을 통해서 혼란이 더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이디어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벌을 완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가족이 용서해서 이 사람 처벌해 주시지 예, 예, 마세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또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입법의 아이디어로 그렇네요. 처벌은 열어두되 그래도 여러 가지 가족끼리 화해할 길도 열어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을 막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부작용이라는 게 지금도 가족 간에 고소고발이 좀 있는데 그렇죠. 또 많아지는 거 아니냐. 더 심해질 수 있죠. 서로의 약점을 잡아서 또 증거화해서 이걸 재판에 넘기려는 시도들을 예. 양산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화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근데 제328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합헌 결정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친고죄요? 예. 친인척인데 예.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야기했을 때 내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꼭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예. 다른 방향으로 인지수사, 고발수사가 또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제 전부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 이번에는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외국하고 비교하면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좀 인정해줬던 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족 상도례가 있는 나라 중에서도 좀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서 그러니까요. 광범위하게 규정한다라는 건 일단 친인척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형 면제를 가지지 않고 친구죄로 규정하는 독일 입법 내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미국과 영국은 아예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영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요. 사회였고 예. 우리 훨씬 가족주의, 전체주의가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서로 중범죄자,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상대방이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지만 악수는 없었습니다. 첫 주제인 경제 문제에서부터 두 사람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격돌했습니다. The economy collapsed. There were no jobs. Unemployment rate rose to 15%. It was terrible. And so what we had to do is try to put things back together again. The only jobs he created are for illegal immigrants and bounce back jobs, a bounce back from the COVID. He has not done a good job. He's done a poor job, and inflation's killing our country. 미국 국내 최대 이슈인 낙태권과 국경 문제를 놓고도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이든은 낙태권 폐기가 트럼프가 한 최악의 일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는 바이든의 국경 정책 실패로 범죄자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중범죄자라고 몰아세우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Of having sex with a porn star on the night while your wife was pregnant. I me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have the morals of an alley cat. But when he talks about a convicted felon, his son is a convicted felon at a very high level. 9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정책과 비전 제시를 압도했습니다. 패배자, 호구,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난무했고 서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He is the worst president. He just said about me because I said it. But look,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they voted who's the worst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One through best to worst. They said he was the worst in all of American history. That's a fact. 토론을 마친 뒤에도 바이든과 트럼프 두 경쟁자는 눈인사 한번 나누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전현직 대통령은 다음 토론이 치러지는 9월까지 박빙의 지지율을 깨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토론을 누가 더 잘했을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에 대한 평가, 트럼프의 압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고령과 건강 이슈가 대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은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 56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응답자는 33%에 불과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루어진 지지율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55%, 바이든 대통령 45%였습니다. 토론 결과만 놓고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시작과 함께 목을 가다듬고 기침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멈추고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토론 때보다 차분한 어조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nd I think we've seen that the current president can barely finish a sentence without gasping for breath. Reality is that President Biden has always had this issue. We know that he stutters, and I don't want to hold that against him. 이런 탓인지 응답자의 57%는 바이든은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44%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그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전부터 종종 불거졌습니다. TV 토론을 통해 불식시키기 원했지만 최근 감기까지 걸린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금융가에서는 TV 토론 이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60%까지 높여잡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경제 이슈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제픽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SK의 환골 탈퇴. 네, 군살 빼기 작업이 시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전용기 얘기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전용기를 팔았다고 하던데요. 아직 팔리지는 않았고요. 대기업들이 원활한 해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제 전용기를 운영을 하는데 SK그룹도 전용기 3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대 가운데 최태원 그룹 회장이 한 대를 이용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기종인데요.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 부회장이 한 대를 이용하고 나머지 이제 한 대를 이번에 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놓은 전용기는 SK 부회장단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행기인데 기종은 걸프스트림 G550입니다. 얼마 정도 하나요? 예, 중고 가격이 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비행기가 일단 매각되면 또 관리 비용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불효불급한 비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SK 수뇌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룹이 지금 전적으로 위기라고 하던데요. 매각 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죠. SK 네트워크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 SK 렌터카를 글로벌 사모펀드에 8,200억 원에 팔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지난 2월에는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SK 어스온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온 페루 광구 지분도 3,398억 원에 매각을 했고요. 베트남 마산그룹에 투자한 지분 9%. 이게 지난 2018년 당시 4억 5천만 달러였는데요. 이거하고 또 다른 베트남 기업 빈그룹 투자 지분 6.1%, 2019년 당시 10억 달러 투자했는데 이 지분들도 매각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SK 엔텀, SK IET, SK 스페셜티 등의 지분 매각설도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군사를 쫙 빼는 이유가 뭔가요? SK는 각 매각의 이유에 대해 재무 건전성 강화 및 미래 성장 사업 투자 재원 확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핵심 사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분야별로 부실이 생기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260개였던 SK그룹 자회사 수는 2020년에 325개, 22년에는 572개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16개로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 현황을 봐도 SK 계열사 수가 219개로 삼성 63개, 현대차 70개보다 다른 대기업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SK는 오늘과 내일 경기도 이천에서
경영 전략 회의를 엽니다. 스펙스 추구 협의회 최창원 의장 주재로 열리는데 주요 계열사 CEO들이 모두 참석하고 끝장 토론 형태로 한다고 합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현재 출장 중인 최태원 회장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인데 줄일 거는 줄이고 합칠 거는 합치고 경영 내실화와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논의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의 모습 보이는데 최근에 AI 관련 그 해외 CEO들 많이 만나던데요?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오픈 AI 본사에서 샘 올트먼 CEO와 회동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픈 AI사는 챗 GPT를 세상에 내어놓음으로써 AI 전 세계에 AI 열풍을 일으킨 그런 회사고요. 올트먼은 그 사업을 이끈 인물이죠. 최 회장은 또 샌프란시스코 약간 위에 있는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와도 회동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투자사이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거대 IT 기업입니다. 최 회장은 이들과 만난 사진을 SNS로 공개하면서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심장 박동이 뛰는 이곳에 전례 없는 기회들이 눈에 보인다. 모두에게 역사적인 시기임에 틀림없다. 지금 뛰어들거나 영원히 도태되거나 라며 다소 의미심장한 글을 남김으로써 추후에 AI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남겼습니다. 요즘 대기업 회장들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아파트값 용트림, 상승폭, 거래량 탄력. 용트림이라고 하니까 고가 아파트가 오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이 다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고요.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에서는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인데 서쪽 반포동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반포자이의 경우에 지난 4월에 24억 7천만 원에 팔렸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한 달 만에 26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29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장 아파트로 자리 잡은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올 2월에 4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5월에 42억 4천만 원, 2억 원에 올랐죠.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2억 원이 또 올라서 4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억 단위로 값이 뛰니까 집을 내놨던 그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심지어는 협상이 진행 중에 협상을 중단하고 호가를 더 올려 부르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인근 부동산 사장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브리핑한 그 금액으로 다시 전화를 드려보면 매도인분들은 지금 상승 분위기라 그런지 전화 통화하기가 좀 어렵고요. 금액에 대해서 고민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일단 뭐 보류하는 분위기로. 좀 뭐 강남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이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이죠. 전체 아파트. 전주보다 0.18%가 더 올랐습니다. 14주 연속으로 오른 건데요. 0.18%면 오름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승폭이 더 커진다는 건데 2주 전에 0.1%, 지난주에는 0.15%로 벌어졌는데 이번에 0.18%로 더 격차가 커졌습니다. 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0.3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용산, 마포, 서초, 광진구들이 0.3% 수준으로 큰 폭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다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기 나와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에 5천 건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4,920건을 넘어섰는데 이거는 계약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신고 날짜 기준으로 하면 5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5,182건으로 5,000건을 넘었습니다. 2년 9개월 만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이뤘던 아파트값 상승 움직임이 서울 시내 중저가 아파트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여전히 상승세인데요. 0.17% 올랐던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져서 0.19% 오르면서 5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매매나 전세나 모두 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어떤가요? 지방은 어떻게 보면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이 14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지방은 5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지방은 0.05% 내렸는데요. 시도별로 보면 전북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많은 대구가 마이너스 0.15%를 기록했고 세종도 0.13%가 내렸습니다. 예. 지방의 경기가 좋지 않고 일자리가 활성화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서울로 수요가 몰리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부동산 양극화가 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네, 이 서울 옥션 하면 이제 미술품이나 이런 그 경매를 하는 곳인데 오피스텔 분양권을 경매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양권이 경매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법원 경매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 거는 말씀하신 대로 미술품 경매 옥션에서 경매를 하는 서울 옥션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이 경매에 나왔고 실제로 낙찰까지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한 공동주택 공동주택 건물의 오피스텔 한 칸 분양권인데요. 지난 25일 서울 신사동 서울 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린 경매에서 21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서울 반포동에 지어질 더 팰리스 73이라는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인데요. 경매는 160억 원으로 시작됐는데 호가가 5억 원씩 올라가지고 200억 원을 넘어섰고 결국 최종 낙찰가가 219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오피스텔 한 개 호실의 분양. 어떤 오피스텔이에요 이게? 예. 어떤 오피스텔이에요? 예, 아주 호화 오피스텔인데요. 근데 이제 호화 오피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호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유명 건축가와 콜라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설계 분야 최고의 권위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최연소로 수상한 미국의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네. LA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A 이제 게티 센터가 있고요.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사우스 시청 등이 이제 이 마이어의 손을 거친 건물들인데요. 물론 마이어는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번 이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한 건 아니고 그가 이끄는 마이어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 2년간 이제 같이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술품이기 때문에 미술품 경매에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유명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물 인테리어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서울 옥션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고요. 유명 예술 작가의 작품과 상품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나오는 그 한정판 작품들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양권이 서울 옥션에서 경매된 건 처음인데요. 서울 옥션 측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매 출품작은 세계적 건축가인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 철학이 주거 공간 내부까지 두루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희소성과 예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서울 옥션이 아트 컨설팅을 더해서 공간의 예술성을 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디자인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낙찰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낙찰자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한다 그러죠. 해서 더 작업을 디테일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마감재는 물론 주방 가구 그리고 문 손잡이까지 모든 디테일을 마이어스 추가 비용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9,000제곱미터의 대지에 지상 35층 2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58가구 그리고 15개 호실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대형 하이엔드 주택이고요. 각종 호화 부대 시설로 인해서 최고 분양가가 50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단지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이제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고가의 호화 건물이라서 약간의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반포동에 저렇게 짓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 그래픽입니다. 실제 지금 지어진 게 아니고요. 저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네네.
올해 착공을 한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이 건은 우리나라 건축과 분양 역사에 새로운 하나의 특이한 이력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소식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랜드 킴스클럽이 10kg 이상의 대형 수박 판매에 집중해서 2만 통을 판매했습니다. 킴스클럽은 주로 6에서 8kg 무게의 수박이 판매되면서 대형 수박의 산지세가 많이 떨어진 상황을 파악하고 오히려 대형 수박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판매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쇼피는 동남아 현재 구축한 물류 시스템을 통해 국내 상품 판로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K-뷰티 브랜드를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지상파 ABC 채널 토크쇼에서 비비고 찐만두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명 방송인 지미 키멜이 진행하는 토크쇼 제품 홍보 코너에서 출연자들은 비비고 만두를 먹으면서 콩트를 진행했습니다. KFC가 제주시 노형동에 새로운 매장의 문을 열며 국내 매장 200호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KFC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 사랑과 성원 덕분에 200호점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가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높은 연봉과 복지로 인기가 높은 기술직 신입사원을 1,100명 뽑기로 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0년 만에 기술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했는데 당시 킹산직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홈페이지 마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국제공항 지붕 일부가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또 항공기 운항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오전 뉴델리 간디 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차량 승하창구형 지붕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공항 측은 폭우와 강한 바람에 의해 지붕이 붕괴됐다며 안전 점검을 위해 이날 오후 2시까지 모든 항공기 출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이 본격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 이남까지 확대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최고 80에서 100, 많은 곳은 12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